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1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뉴스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980억 원의 횡령 사건이 일어난 오스라임 임플란트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찰은 횡령 피의자 이 씨를 체포한 다음 날 이 씨의 부인과 처제까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범행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5일 이 씨를 체포했을 당시에 여러 대의 차명폰도 함께 확보를 했는데 이 차명폰도 이 씨의 가족 명의였던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조사 결과 이 씨가 아내와 처제 명의로 75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이 씨로부터 압수한 차명폰들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아직 찾지 못한 금괴 354kg을 비롯한 횡령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 온라인상에서 파주 슈퍼개미란 이름으로 유명했는데요. 조사 결과 회사 돈 1,98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빼돌리는 족족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로 같은 해 10월 동진세미캠 주식 1,430억 원어치를 사들이기 전부터 회사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 씨는 한때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누적 손실이 커지자 빼돌린 돈의 규모도 점점 커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회수가 불가능한 횡령의 규모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소액 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1,000명이 넘는 주주가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새해 첫 위기 경보가 발령된 미세먼지 소식입니다. 어제 수도권과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쁜 수준인 76 마이크로그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서울 중구의 경우엔 지난해 평균치의 6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매우 나쁨을 나타낸 날도 하루에 불과했던 것과는 대조됩니다. 이는 중국에서 겨울 난방을 시작하고 공장을 활발하게 가동하면서 생긴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나가지 못한 채 쌓인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수도권과 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의 석탄 발전소 4기를 가동을 멈췄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점포에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이 적용 대상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과 농수산 유통센터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곳에 입장하려면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규모가 작은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주일 계도 기간 이후 이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은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8일 전후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76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66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16,000여 명이 늘어나서 총 4,435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30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2,10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겠습니다. 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한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2도 선이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에 의해서 대기질 매우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월 10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자동차 관련 얘기부터 나눠보죠. 안건우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매년 1월 초가 되면 이 행사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난리였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는데요. 드디어 올해는 열렸습니다. IT 기업들이 총 출동하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바로 CES입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무려 4만 명이 넘게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160개국에서 총 2,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오늘은 CES를 빛낸 첨단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CES, 그러니까 세계 IT 기업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갈고 닦은 그 첨단 기술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C, Consumer, E, Electronics, S, 서울. 아, 서울에서? 이거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했어요? 아, 쇼! 서울에서 안 한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이 혁신적인 기술, 매년 네. 이거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이 CES 관심을 가졌는데,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이번에 또 온라인으로 해서 그치, 그나마 그치. 조금 이제 마음이 위로가 됐었어요. 맞아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뭐 많은 행사가 전면 온라인 행사로 바뀌어서 좀 아쉬웠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돌아왔어요.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직관도 CES. 가능한 행사였는데요. 네. 다만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인해서 중국 업체들이 대거 불참을 했고요. 또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들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큰 활약을 해서 주목을 받았고요. 역시. 또 우리나라의 활약이 뭐 컸던 만큼 네. 우리 방송에서도 다루는 횟수가 그만큼 많았습니다. 예. 네, 우리 기업들이 CES에서 큰 활약을 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됐는데 그걸 좀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CES를 참가했던 기업들이 있어요. 빛냈던 네. 기업들이 있는데 뭐 H사, L사, S사가 있었는데 역대 최다 규모인 500개 이상의 기업이 올해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업이었고요. 또 기업들은 헬스케어와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로봇과 인공지능 이런 4가지 분야에서 각축을 벌였고요. 이번 오미크론 위기에도 첨단 기술 시장을 개척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뜨거운 의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CES에서 가장 주목받은 국내 기술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게. 요거 주가도 진짜 많이 움직였어요. 이거. 바로 로보틱스. 로보틱스였습니다. 그중 특이한 로봇 바퀴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 네. 텐데요. 로봇 바퀴 하나 잘 만들었을 뿐인데 뭐 10기술 부럽지 않다. 10기술 다 쓸 수 있다. 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네. 이유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바퀴 4개가 달린 이 판이 이 기계 움직임을 주목해 주세요. 막 이 온몸을 네. 비틀기도 하고 뭐 저 정도까지 네, 균형을 잃지 않고 이렇게 돌리는데도 이렇게 균형을 달리 잃지 움직이네요? 않고 잘 돌아갑니다. 술을 먹었나? 네, 낮은 자세로 변형해서 아, 주먹이 저렇게도 돼요? 회전하는 건 오. 물론이고요. 피겨 스케이팅 하는 것과 조금 네. 움직이는 모습이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한데요. 이 로봇은 기울어진 도로나 요철에서도 그 위에 있는 판을 수평으로 유지를 해서 네. 배송이나 안내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배달 서비스 이 로봇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비탈이나 비포장 도로에서도 물건을 쏟지 않고 잘 가니까 앞으로 배달은 네가 한다. 결정한 거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지. 또 물건이 아닌 사람을 실어 나르는 로봇도 소개가 됐는데요. 집집마다 1인용 이동 로봇이 적용된 미래 어떤 모습으로 달랄지 주목이 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여성 외출 네. 준비를 하고 있죠. 어.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네. 집 나서는 거는 아니면 충분해요. 집 아니면 충분합니다. 자, 뭐죠? 여기 뭐가 뭐야? 다가옵니다. 의자가 멋있다. 의자인가? 집 밖에선 개인용 모빌리티를 타고 이동하면 되기 와. 때문인데요. 와, 비가 이 와도 로봇은 괜찮겠네. 건물의 엘리베이터 시스템과 도핑돼서 1층까지 우와. 무사히 내려갈 수 있고요. 또 도로 곳곳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와. 야, 저거 대박. 나와가지고 우리 집 애가 어린이집 갈 때 저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렇게 되면 나중에 사람 몸집이 어떻게 될까?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적게 먹어야겠네. 근데 불편하신 분들이 하면 좋죠. 그쵸. 하지만 아, 뭐 어르신들. 아직 다가온 미래는 아니라는 네. 거예요. 네, 아직은 먼 미래입니다. 네. 이 영상에 의하면 만약 먼 거리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또 마더 셔틀이라고 해서 여기에 올라타면은 개인용 모빌리티 8개를 수용할 수 있어서 자율주행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더 빠르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하신 그렇지. 분들은 이동할 때 훨씬 수월해질 네. 것 맞아. 같아요. 미래에는. 그죠? 그렇죠. 미래에는 이 로봇은 사람 한 명이 탑승을 해서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뭐 노인이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밖에 유모차나 레저용 차량 같은 1인용 모빌리티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다. 또 이 기술이 사람이 아닌 서비스의 접목이 되면요. 호텔 등에서 고객의 짐을 운반하는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물류창고 워낙 커지고 있잖아요. 요즘 거기서 짐을 나를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물건이 어디로든 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다리를 어떻게 보면 달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방금 본 기술들도 놀라운데 네. 미래 사회를 바꿀 또 다른 기술들이 있다면서요?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이동할 수도 있지만 직접 갈 수 없는 곳, 그런 곳도 있잖아요. 시간 네. 때문에. 그런 걸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이 있습니다. 네?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에서 메타버스와 바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로보틱스가 결합된 메타 모빌리티를 선보였는데요. 이 기술은 인류의 이동 범위를 가상 공간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들어선 잘 모르겠죠?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뭐지? last time. 네, 아빠가 딸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딸이 아빠한테 화성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물론이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답을 하죠. 그냥 뭐 우주여행 떠나는 걸까요? 자, 손으로 뭘 이렇게 터치를 하더니 네. 자, 아바타로 우주복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갑니다. 오, 갔어. 두 사람 발밑으로 바로 화성의 붉은 모래바닥이 펼쳐지죠. 네. 이게 바로 화성에 있던 로봇개, 그러니까 로보틱스 기술을 접목한 로봇개가 스캔한 데이터로 구현한 메타버스 세계입니다. 화성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럼요, 가는 게 그러니까 내 아바타가 가는 거고 그걸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눈 너머에 있습니다. 화성에서 모래폭풍이 불어오면요. 어머. 자, 이렇게 도망쳐. 모래폭풍, 지구에 있는 두 사람의 얼굴에도 거센 바람이 들어오고요. 또 모래 먹어야 된다고. 화성에 있는 돌의 감초까지 저 로보틱스를 통해서 바로 전달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자유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메타 모빌리티가 도입된 미래의 세상입니다. 그 우리 영화 그 3D 뭐 이런 거 4D 이러면 오. 바람이 확 불고 이런 경험은 맞아요. 봤잖아요. 근데 실제 진짜 뭐 모래바람의 감초 그리고 그 뭐 돌멩이 이런 감초까지 느낄 수 있다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근데 약간 그게 진짜 모래 먹을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기다리고 있어야지. 여기 일단 바람만 나오는 거고. 아니, 현장에 가지 않고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간접적으로 신기하다. 체험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술이 도입된 미래에는 자동차가 가상 공간을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그 스마트 하나의 기기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스마트 디바이스로 변화하고요. 또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때론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자동차를 업무를 위한 회의실, 심지어는 3D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플랫폼으로도 변신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메타버스를 통하면 그 자동차 안에 그 현실 공간과 비슷한 가상 공간이 마련되니까 회사 출근도 안 하겠어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바로 그런 기술도 소개가 또 됐습니다. 사실. 네. 그 공장, 그러니까 생산 현장을 메타버스 세계로 그대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직원이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울산으로 직접 가지 않아도 공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원격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의 기계나 사물을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을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요. H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굴지의 IT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공장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간의 제약 때문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게요. 예를 들면 집은 서울에 있는데 회사는 미국 회사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죠. 집에 있으면서 미국의 회사로 가는 그런 기능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다가 보는 것만 진짜처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영상 본 것처럼 촉감을 직접 느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게 너무 핵심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로봇의 대리 경험을 사용자가 직접 느끼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후각이나 촉각 같은 로봇이 수집하는 다양한 감각들, 이런 걸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마치 우리가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일상부터 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로보틱스와 또 AI, 뭐 인공지능 이런 첨단 기술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죠. 갈수록 좋아져. 오늘 화면을 보면서 미래 사회에 미리 가본 듯한 느낌을 맞아요. 받는데 좀 두렵기도 하고 말이죠. 네. 자, 이런 첨단 기술이 바꿔놓을 우리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법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사연. 남편이 이것으로 때렸어요. 남편이 입술로 꽃으로도 때렸어요. 때리지 말라고. 입술로 때리면 참- 입술로 입술도 무섭다. 입술도 무섭다. 얼로 때렸을까요? 볼까요? 남편이 닭고기로 때려? 정말. 닭고기로 때려? 자, 사연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 이정수 씨가 하고요. 자,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저희 남편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 산소에 가는데 며느리인 당신이 못 가겠다 이거야? 아이, 그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사에 참석했잖아. 아, 내가 정말 몸이 아파서 그래. 아, 이번 한 번만 당신이나 애들끼리 그냥 갔다 오면 안 될까? 아, 그동안 곱게 말로 해줬더니 당신이 아주 겁을 상실했구나. 어? 우리 부모님 산소에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아우, 어? 때리지만 진짜. 말아, 때리지만 말아. 아우, 내가 잘못했어, 여보. 이 정도는 약가였습니다. 아무리 폭력적인 사람이어도 그렇지 하다 남편에게 이것으로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때는 남편과 캠핑장에서 삼계탕을 만들던 때였습니다. 어디 보자. 삼계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아까 사둔 그 냉동 닭부터 물에 씻어야지. 거기 스탑. 지금 뭐 하는 거야? 방금 닭고기 물에 담근 거야? 아유, 내가 또 뭘 잘못했어, 여보. 왜 그래? 당신 상식이라는 게 있는 여자야 없는 여자야? 닭을 육수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아깝게 물에 씻냔 말이야. 왜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여보. 닭을 씻냐고. 백종원 셰프가 가르쳐 줬는데, 아우, 정말. 아유, 캠핑장에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왜 창피하게 그래? 화내지 말고 다음엔 당신 말대로 할게. 이번만 그냥 넘어가요, 그냥. 뭐? 아니 같은 남편이 이딴 음식을 먹이겠다는 거야. 이까지 닭 너나 먹어. 여보, 내가 어떻게 닭고기를. 아유, 아까운 닭고기를. 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닭으로 맞아본 아내가 대체 몇이나 될까요? 매일 수치심과 공포감에 떨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난다고 아무렇게나 폭행하는 남편을 이제는 세상에 고발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짜증나. 말도 아니, 안 되네. 실제로 다고기로 아내를. 야. 냉동닭은 이게 손에 잡히는 거 앞에 있으면 그냥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냉동닭 싸대기 사건이라고 되게 유명한 이런 일을 벌인 남편, 60대 남편 A씨의 폭행이 201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원 횡성의 한 캠핑장에서 아내 B씨가 삼계탕용 냉동닭을 물에 담그니까 왜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면서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을 가격했다고. 닭으로 어떻게 아내를 때릴 수 있어? 그러니까요. 닭 좀 씻을 수 있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날 폭행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네. 그러니까. 남편의 폭행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이유 없이 갓길에 차를 정차한 뒤에 어머.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를 차량에서 끌어내리려고 했고 어머, 어떡해. 아내가 거부하니까 주먹으로 머리를 폭행했어요. 아하이. 또 같은 해 9월에는 이번에는 아내가 자신의 부모 산소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아내의 머리를 폭행했어요. 아니 보니까 이제는 폭행이 그냥 습관이 된 것 그러네. 같은데 네, 것 같아요. 폭행을 하니 남편 제대로 처벌 받아야겠는데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정말로 아직도 이런 부부가 있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 때리느냐
리모컨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더 황당한 것은 골프채로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끔찍한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굉장히 재질이 안 좋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닭고기로 때리고 또 갓길에서 때리니까 아내가 얼마나 수치심 공포심이 느꼈겠느냐. 맞아요. 근데 처벌은 좀 안타깝긴 한데 벌금형이 대부분 나와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벌금 14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야, 그래요.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아,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모욕만 해도 100만 이상 처분이 나오는데 이게 맞아요.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는데 어떻게 140만 밖에 안 나오죠? 진짜. 그러게요. 이렇게 모욕감까지 주는 또 상습적인 폭행이었는데도 이런 처벌이 선고가 된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제 국민적인 법감정을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정폭력 범죄가 벌금형 이상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편이에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정폭력 범죄라는 특성에서 좀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정폭력 범죄라고 하면 사실 이제 피해자가 자녀라든가 경제력 문제 때문에 가정을 싫어도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특성들 때문에 사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어떤 사회봉사라든가 보호관찰이라든가 상담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피해자를 위한 규정이 사실은 그런 입법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가해자가 좀 가벼운 사건으로 처리되기 위해서 피해자한테 뭐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라든가 고소를 취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거나 종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강하게 대응하기가 힘들죠. 맞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가정을 유지를 해야만 하면은 보복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가족이니까 이게 남들처럼 엄하게 처벌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게 되면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우리 아들이 그런 건데 좀 참아달라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사실 강하게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는 경우도 많고요. 고소를 하더라도 뭐 처벌 불원서라든가 탄원서라든가 이런 걸 제출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좀 드문 편입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누리꾼들도 저희만큼이나 분노했을 것 같은데요. 누리꾼 모두 다 분노했습니다. 냉동달기면 돌덩이나 다름없는 그래, 이 정도의 맞아. 흉기 아니냐 그래. 이런 흉기죠. 반응이 있었고요. 또 그깟 달기 뭐라고 가정을 지킬 자격이 없는 한심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가족한테 손대는 놈이 가장 한심하다라면서 많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또 가족들이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그런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지난 2020년에 있었어요. 무려 39년 동안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를 처벌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60대 남성이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은 남성이 공포 그 자체였고 집이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39년이나 가정폭력을 했다고요? 네네. 그럼 결혼 시작 하고 폭행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했다. 남편은 39년 전에 아내와 결혼한 직후부터 진짜 그냥 결혼 땡 하고 나서부터 폭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던져서 눈 옆을 꿰매는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요. 또 재떨이로 정수리를 때리거나 남편 또 발로 이렇게 발길질을 해서 앞니가 들어서 차마 좀 떠올리기 힘든 그런 끔찍한 폭행들이 이어졌습니다. 아,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건데 아내는 물론이고요. 자녀들에게도 폭행을 일삼았다고 하죠. 네, 이 아버지가 인터넷 게임에 거의 중독이 돼 있었더라고요. 뭐 술과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자녀들이 학교도 못 가게 막으면서 온라인 게임 머니를 벌라고 시켰고요. 또 자녀들은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결국은 퇴학을 당했다고. 이런 지옥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역시나 폭행 때문이었는데요. 탄원서에 그날의 악몽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서 가출을 했다가 잡혀왔어요. 근데 그날 안방으로 끌려가서 양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좀 심한 폭행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만하라고 당연히 말리고 빌고 했지만 폭력이 더 심해졌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은 등에
딱딱한 피멍까지 들었다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무슨 영화에서나 무슨 네. 인질 이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러니까요. 그런 행동들을 했네. 네. 속상해 진짜. 아들이 전한 탄원서 내용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또 목을 잡고 뭐 2층에 올라가서 난간 밖으로 또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적어놨어요.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거겠죠. 집을 탈출한 뒤에도 가정폭력의 상처로 인해서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홀로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폭력에 너무 길들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까지 된 거예요. 너무했다. 아니 이게 39년의 세월인데 그동안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폭행을 했으면은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쵸? 뭐 이랬을 네. 텐데 이웃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네.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가정폭력이 있어도 개입을 잘 안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경찰이 출동을 해도 그냥 가정 내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신고를 아예 이제 안 한 건 아니고 신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신고를 했는데 파출소에 달려가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형사처벌은 안 되고 다만 이제 이 사람을 이 남편을 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져요. 싹싹 빌면서 잘하겠다 하니까 또 이제 집에 들어간 거예요. 용서하죠 또. 그러니까 또 이제 보복을 한 거죠. 네가 감히 아이고. 나를 신고했어. 또 이제 무지막지한 폭행이 시작되고 또 신고하면 또 잘하겠다고 또 풀려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20년, 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가지고 뒤늦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 뭐 하셨냐고 하면은 본인도 모르게 습관화가 돼 있던 거죠. 신고하고 용서하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잡아야 돼요. 네. 이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이 되고 큰 폭력이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용기 내서 신고했는데 더 큰 보복이 돌아오면 너무 공포죠. 그다음엔 뭐 신고할 엄두도 안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한번 그렇게 신고하고 나서 강하게 보복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위축될 네.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래층이나 이웃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죽도록 맞다가 겨우 탈출해서 이웃집에 달려가서 신고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웃들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의 폭력성이 이웃에도 다 소문이 나 있었던 겁니다. 이웃도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 신고를 대신해주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무려 40년 가까이 이런 지긋지긋한 폭행의 굴레에서 시달리다가 이 아내가 용기를 내서 2019년 11월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고요. 이제 장성에서 30대가 된 자녀들도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 이런 아까 보신 탄원서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월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남편을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를 그렇게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을까요? 근데 이게 고소장 내기까지도 힘들었을 거고 네. 근데 진술만 가지고는 또 안 될 거고 이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가 공소시효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도 그러네요. 궁금하고 공소시효. 피해자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이제 이혼 재판을 하면서 이제 법원에 가서 호소를 해도 상대방이 뭐라고 하느냐? 저 안 때렸는데요. 네. 아니면 그거 20년 전 일인데요.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제 모든 범죄는 이제 그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포괄일죄라고 해가지고 아주 오래된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범행이 공소시효 안에 해당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증거예요. 네. 본인이 아무리 맞았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도 없고 맞아요. 이혼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폭행을 할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으셔야 되는데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상해 진단서를 뜨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상해 진단서에 상해 원인이 나오거든요. 상해 원인에 배우자의 구타 반드시 이걸 기재하셔야 되고요. 네, 사진도 찍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 이제 신고를 하시고 빨리 재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름을 올수록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피해를 당한 경우는 신속히 권리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남편이 구속이 돼서 정말 다행히 이 아내분이 39년 만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구속된 이후에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이제 구속된 이후에 사실 이제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더 궁금하실 거예요. 네, 아내 네.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21살에 결혼을 했대요. 정말 꽃다운 나이에 결혼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좀 공부를 많이 못했었나 봐요. 매일같이 폭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이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감옥 같은 집에서 일단 탈출을 했고요. 또 검정고시를
준비를 했대요. 아. 본인이 하고 싶었던 공부 마음껏 하는 거 도전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가족들은 여전히 그래도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출소한 이후에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2018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전처를 찾아가서 끝내 잔인하게 살해한 아버지에게 딸이 사형을 선고를 해달라고 엄벌을 촉구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가정폭력이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에게 신변을 위협받으면서 평생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피해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아, 이런 분들이 빨리 법률적 구조를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들한테 가장 시급하게 이제 필요한 것이 당연히 네. 이제 법률적인 조력이겠죠. 물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 홈닥터 사업을 통해서 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 65곳이 설치돼서 운영 중이고요.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해체, 가족의 엄청난 위기잖아요. 그쵸.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요? 자, 두 번째 사연은요. 저보고요. 내연녀에 이것을 내래요. 돈 데이트 비용. 이런 거 아닌가?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 비용이요? 돈이겠죠. 돈이겠죠. 아, 내 연녀에? 어떤 돈인지. 어떤 돈일까요? 세금? 야,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내연녀의 세금까지 내는 꽁트로 세금을 준비했습니다. 내는 거 자, 왜 남편 내지?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고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요. 내연녀 역할은 장예인 씨가 해주세요. 네. 자, 이 사연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평생 함께한 남편이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남편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아유,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나 먼저 가 있을게. 아유,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두고 가긴 어딜 간단 말이야. 아우, 여보. 가기 전에 당신한테 해줄 말이 있어. 하실 마요, 얘기해요.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말 못하고 숨겨왔던 게 있는데 그게 예. 그게 말이야. 빨리 얘기해요. 심장 박동기가 멈춘 소리입니다. 아유, 숨겨온 게 뭔지 말을 해주고 가야지. 그 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말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 앞으로 날아온 의문의 세금 고지서. 그것은 남편이 살아생전에 어떤 여자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줬다며 그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저기요, 당신이 장예인 씨예요? 우리 남편한테 10억짜리 아파트 받아간 그 사람 맞아요, 진짜? 누구? 에? 예. 우리 재용 씨 부인이시구나. 우리 재용 씨. 네, 맞아요. 저 재용 씨랑 저 굉장히 뜨거운 그 연인 사이였거든요. 커플 아시죠? 연인. 아유, 아니 내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요? 네. 근데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자기가 사망하면 혼자 남게 될 제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서 극구 사양을 했는데 선물로 아파트 한 채를 주고 가더라고요. 우리 그이 너무 스윗하죠. 아니 스윗? 선물로 아파트를 주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억대 상속세를 내게 생겼어. 알아? 뭐 상속세 얼마 나오든지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고요. 따지실 게 있으시면 돌아가신 당신 남편한테 가서 따지시든가요. 저는 바빠서 이만. 아이고 여보, 이런 백녀씨 같은 사람한테 왜 아파트를 줬어? 아이고 보내라.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제가 대신 세금까지 내줘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무덤에 들어간 남편을 다시 끄집어내서 따질 수도 없고 이 원통한 심정을 대체 누가 알아줄까요? 네? 야, 이건 진짜 원통하겠네. 진짜 화나겠네. 내연녀의 그래. 존재를 알았는데 거기다
내연녀의 상속세까지 내? 세금까지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뭐 사랑과 전쟁 아니라 실제 사례입니다. 와. 대기업 임원이었던 한 남성에게 20살 어린 내연녀가 있었는데요. 정이 깊어진 두 사람 급기야 아내 몰래 살림까지 차렸습니다. 이 남성은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서 내연녀가 거주하도록 해줬는데요. 그러던 중에 남성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요. 투병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 점차 나빠지니까 남성은 마지막 선물이라도 남기듯이 내연녀에게 살던 아파트 명의를 이전을 해줬고요. 당시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는 아마도 남성이 내줬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편은 그 죽는 날까지 본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 숨겼고 숨겼어요. 그다음에 아파트를 줬다는 사실까지 숨긴 거네요. 네. 남성한테는 20년을 동고동락한 아내가 있었고요. 또 딸이 미성년자 딸이 한 명 있어요. 어떡해. 그들은 이 사실을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대기업 임원으로 재산이 많았던 남편은 가족들에게 시가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또 은행 예금 2억 원 정도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20억이 넘어서 세금을 많이 내긴 해야 했지만 배우자 공제, 또 동거주택 상속 공제 같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다행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내가 모르던 10억 아파트의 그 존재는 언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네. 남편이 숨진 후에 1년 남짓 지나서 이야. 발생했어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아내와 딸에게 무려 억대 금액의 상속세를 내는 고지서였거든요. 남편이 내연녀에게 살아생전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해준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속세를 내질 않았으니까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모두 내라 이런 고지서였습니다. 머리 아프네요 정말. 부인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진짜 내연녀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가 알게 됐는데 거기다가 숨겨둔 재산으로 아파트까지. 근데 이거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요. 근데 아내 상의도 하지 않고 아파트를 줬단 말이에요. 이건 아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파트를?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채널A의 그 인기 드라마가 있죠. 쇼인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재력가 아내한테 받은 재산을 내연녀에게 줬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법 원인급여라고 해서 법은 불법이나 이러한 것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그 재산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내연녀에게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경우에는 내연녀가 남편한테 청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미 남편이 내연녀에게 어떤 재산을 준 경우에 역시 남편이 내연녀에게 다시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증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사실 내연녀에게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내연 관계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준 게 아니고 빌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근데 오. 입증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유리한 주장이 될 수 있는데 입증이 문제인 거죠. 사실 이 채권 채무 관계도 상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남편이 사망한 경우라고 하면 상속인인 아내나 자녀들이 생전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쓴 채무자를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을 해서 아내가 이 두 사람은 내연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빌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안 내연녀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나마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내연녀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순순히 돌려주면 좋겠지만 그래 내가 바로 불륜녀다 하면서 남편이랑 뻔뻔하게, 네. 찍은 사진 그러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사진이나 뭐 문자 내역 주고받은 거나 아니면 이 증여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을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게 증여로 인정받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돌려받기 어렵겠죠. 야, 이거 참 묘하네요. 그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할 내연녀가 내가 내연녀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데요. 막장 드라마죠. 아니 내연녀한테 아파트가 간 것도 속상한데 그걸 상속세를 내가 내야 된다는 게 근데 그때 넘어갈 때 증여세 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연녀가 내야 되는데 이 내연녀가 뻔뻔하게 상속세를 안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증여자가 내야 되는데 증여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유족들이 내야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법에는 상속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상속세가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막 증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쪼개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이 누진세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이제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 재산을 뭐 현금화해가지고 자녀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3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 자녀 상속인에게 주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다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5년이 안 된 경우에는 이 유족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야 되는 거군요. 내연녀한테는 그 내연녀한테 준 아파트는 아내는 진짜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 세금을 이 아내가 내야 되는 게 이 억울해서 이거 어떻게 너무 살아? 억울하다. 너무 맞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정말 억울하죠. 네. 사실 이 법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법이에요. 지금도 아마 그런 논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헌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달라는 그런 청구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처럼 뭐 내연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뭐 이제 아내가 부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이복 동생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어떤 상속세를 본처나 본처의 자식들이 부담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법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법이 가지는 어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에 훨씬 주목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이 규정이 없으면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하기 전에 뭐 친척이나 사촌들에게 재산을 쪼개서 이렇게 증여를 했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재산을 한꺼번에 되찾아와서 고율의 상속세를 피하는 이런 행동들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 공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부인이 내야 될 세금이 억대라는 거거든요. 네. 내연녀에게 준 그 10억짜리 아파트 포함하면 세금이 확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30억이 상당할 것 넘어가겠는데. 같은데. 맞아. 네. 만약에 집이 포함이 안 됐다면 이제 상속세는 이제 아까 누진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는 10%만 내면 되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포함이 돼서 30억이 넘었다 그러면 50%를 내야 돼요. 반을 내야 돼. 네, 만약 30억이면 15억 정도를 너무 많다. 상속세를 내야 되니 너무 많잖아요. 와, 이게 반을 그래서- 내야 돼?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핀 것도 억울한데 그렇죠. 그 세금까지 내는 게 너무 이제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제가 너무-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아내가 이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이 하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사실 이 위자료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1,000에서 3,000 정도 나오는데 법원에서 솔로몬에 재판할 경우에는 이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확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구상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좀 이 위자료 금액을 높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본처라든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이미 상속세 다 냈는데 이것 때문에 더 뱉어내라 그러면 네. 진짜 막 속이 터지고 뒷골이 당기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이것도 불성실 신고했다고 더 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 성실하게 이거 해야지. 아예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상속은 뭐 부분 포기라든가 조건부 포기라든가 이런 게 없고 포기를 하려면은 그냥 한꺼번에 다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법 아래에서는 이 10억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예상하지 못했다가 억대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정말 난감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부연납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을 분할해서 할부로 낸다는 건데 최근에 그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무려 4,900억여 원 가치의 주식을 정영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세금이 2,900억여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자라도 이런 고액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는 좀 그렇죠. 부담스러웠나 봐요. 맞아. 그래서 바로 이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해서 5년 동안 나눠서 내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초 납부 기한에 전체 세금의 6분의 1만 내고 나머지는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법이 또 바뀐 게요. 원래는 5년까지만 이게 분할 납부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는 최장 10년까지도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무이자 할부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자를 내야 돼요. 연 최소 1.2% 이자가 가산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려면 뭘 담보를 잡더라고요. 아파트든지 뭐든지 뭐가 있어야 돼. 맞습니다. 그래요? 요건도 있어요. 최소 네. 2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있는 경우에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네.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제도가 없는 것
것보다는 좀 네. 나눠서 내면은 부담이 덜해지겠죠. 근데 이 사연을 보면 돈도 문제지만 아내하고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잖아요. 네. 이 먼저 간 남편은 제사밥 못 챙겨 먹어. 한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요. 이거 네. 그 고인이 근데 숨긴 재산을 그 상속인들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모두 네. 총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정부24 포털 사이트에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 재산을 한눈에 빠르게 볼 수 있고요. 만일 금융거래나 국세, 연금 이런 항목만 조회하고 싶다면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본인도 몰랐던 채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생 Q&A 2호선의 용한 상담소입니다. 네, 2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52년 용띠이고요. 벌써 70이 넘은 주부입니다. 저는 평생 애지중지 키운 딸이 하나 있는데요. 말하기도 창피하지만 올해 우리 딸 나이가 49이 됐습니다. 근데 애가 아직도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똑 부러지고 뭐든 알아서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직업도 전문직이라 웬만한 남자들보다 잘 나갑니다. 돈도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어요. 1,000만 원 벌면 뭐합니까? 가라는 시집은 안 가고 애제차 굴리고 다니고 피부과에 돈 갖다 바치고 아주 저 한 번 가꾸고 즐기는 데만 열을 올리는데요. 잔소리 좀 할라 치면 엄마 그래도 나가면 다들 나 30대로 봐 이러는 거 있죠? 그건 아직 지가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지. 애제차 타고 피부에서 광나면 뭐합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면 썰렁하게 아무도 반기는 사람 하나 없는 집에 들어가서 쓰러져 자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남들은 뭐 즐기기 싫어서 안 즐기겠어요? 남들은 저보다 못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열심히 저축하면서 살겠어요? 그게 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언제까지 남들 결혼식 가서 속 없이 축의금만 낼 거냐고 제가 속이 터져 나갑니다. 딸이 지 앞가림은 잘하고 사니까 결혼시키는 건 그냥 포기하자 이런 마음을 먹어봤는데 그게 말처럼 포기가 안 됩니다. 딸한테 이런 얘기 꺼내면 엄마 아직도 포기 안 했어? 나 사는 대로 그냥 냅둬 하면서 성질만 내요. 엊그제도 좋게 대화 좀 하려다 대판 싸웠습니다. 지금이야 저랑 남편이 살아있지만 우리 죽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프고 병들면 흰죽이라도 끓여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지금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딸인데 반지 하나 결혼을 안 해서 고민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새해 맞아서 이런 어머니도 많을 거예요.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좀 갔으면. 그렇죠? 이게 평소에 고민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비혼이랍니다. 그러니까 요새 친구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 딱 선언을 하는 순간 어렸을 때는 아유 저게 저러다가 결혼하겠지 싶지만 막상 세월이 흘러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걱정이 되고 네. 그리고 이참 저참 여러 방법으로 좀 알아보지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더 반항하거나 혹은 전혀 뜻이 없다고 밝히게 되면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라서 최근에 엄마들끼리 모임 이런 얘기 한다잖아요. 너는 좋겠다 고부 갈등이 있어서 좋겠다 장소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애들 어렸을 때 너 절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 얘기했던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께서는 딸이 지금 49이고 50 바라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큰 거예요. 실제로 나이 50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생애 미혼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50세 시점에서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은 평생 결혼한 뭐 그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50까지 비혼이면 평생 비혼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생애 미혼율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료 보시죠. 자 지난 2020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혼이나 사별한 적이 없는 40대 미혼이 여성은 10%, 남성은 15%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잖아요. 그럼 2035년에는 여성의 20%, 남성은 30%가 50세까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는 앞으로요. 한국인 4명 중에 1명이 50세까지 비혼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드미스 딸을 둔 엄마들은 걱정이 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한국인 4명 중에 1명이 50까지 결혼하지 않는 비혼으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더 많은데. 그렇죠.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50대의 미혼 비율이 10명 중에 1명이에요. 네. 이게 많아요, 주로 뒤에. 이제 남성들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게 10년 전만 해도 18만 명이었다가 작년 기준으로 44만 명입니다. 네. 엄청난 인원이고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잠깐 말씀 나왔는데 50대까지 50이 될 때까지 미혼 상태다 한다면 그 이후에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을 확률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아모르 파티 이 노래 아시죠? 네, 거기에 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 가사가 있어요. 이제 그게 그냥 즐기면서 내 맘간대로 살자 이런 건데 제가 30대인데 정말 제 주변에 비혼을 선언한 친구 한 2명 정도 있어요. 벌써. 네. 그렇구나.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은 이제 그게 포기가 끝까지 억장이 안 되시는 무너지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얘가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아유 이런 점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하는데 다 갖추었는데 혼자서 자발적 비혼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들 입장에서는 얘가 부족한 것도 없고 못 갖춘 것도 없는데 왜 스스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이러나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들죠. 네. 내가 결혼 생활을 할 때 내가 아이들에게 불행한 모습을 보였나?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애들에게 뭘 잘못했나? 본인에게 여러 책임들을 묻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자녀들의 결혼이 이렇게 부모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유가 이게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생애 마지막 심리 미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단 우리가 흔히 옛날에 머리 올린다 이런 얘기했죠. 머리를 올려주면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상투 틀고 쪽을 지으면 그제서야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역할은 옛날부터 끝났다 다 생각하는 했구나. 일종의 심리적 문지방을 하나 딱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심리적 미션을 못 미친 부모들의 마음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사랑도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사는 이 자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하. 20세기에 성장하고 20세기에 결혼했던 부모들 입장에서는 네.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21세기 아이들이 가져다가는 이 이야기가 부모들에게는 아직 잘 들리지도 않고 맞아요. 비혼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거친 말이자 동시에 불쌍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부모들 입장에서 힘들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아까 부모님 말씀하시죠? 혼자 남을까 봐. 부모 다 돌아간 다음에 힘죽이라도 누가 끓여주면 좋을 텐데 혼자 남을까 봐 이게 너무 걱정이신 거라 부모들 입장에서는 심리로 2중, 3중의 여러 고민들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아주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가 못 가고 죽은 사람, 네? 시집 못 가고 죽은 사람,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 솔루션 가겠습니다. 49 먹은 제 딸이 결혼을 안 해요.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당신의 딸은 청개구리가 아니다. 청개구리.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아니다. 우리가 부모 속썩이고 부모 말 안 들으면 청개구리다 이런 얘기 했는데 과연 지금의 비혼 자녀가 청개구리인가? 일부러 말 안 듣고 엄마가 결혼하려니까 그 말 싫어서 결혼 안 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이 지금 사례만 해도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다 해냈습니다. 직업도 있고요. 좋은 차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도 잘 되는 사람이고 돈도 뭐 엄청나게 잘 벌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다 이루었고 대신 둘이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결혼 생활 해봐서 아시죠? 우리가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만 배우자도 참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얘기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고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반 최선이 있는데 이 동반 최선은 내 몫을 곧 내 선을 넘어간 것이라서 사실 이 자녀는 어쩌면 부모가 모르는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부모가 예상하지 못했던 나름의 삶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와 갈등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50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남은 생에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나이 들어가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40이 넘으면 결혼 반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50이 넘으면 그때는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것 자체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성인이 되었고 이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게 나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 청개구리로서가 아니라 한 성숙하고 충분히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그래요. 내 자식과 대면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다 싶은 게 네. 단순한 반항 심리로 비혼을 선언한 게 아니라 딸이 정말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고요. 앞서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다 갖춘 딸이 결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반대로 많은 걸 갖췄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장애인 아나운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네. 벌써 어머니 같은 말씀을.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장애인 아나운서가 정말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이 자녀가 지금 이 딸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부족하고 모질하고 뭔가가 안 돼 있고가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앉아있는 우리 같이 계신 분들도 지금 다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다 우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얼마나 생애를 멋지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그 결과와 열매들을 지금 시점에 보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보다 야무진 딸이고 누구보다 똑똑한 딸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 이 딸이 내가 지금 결혼이 나에게 좋은지 좋지 않은지 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내가 삶의 계획에 있어서 결혼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 안 해봤을까요? 저는 부모님 이상으로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더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딸의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좀 보셔야 돼요. 딸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딸이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분들이 사실 부모님들인데 이 함께 한다는 건 마음의 지지이지 그의 세상에 대한 전적인 조정은 아니거든요. 네.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주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썰렁하다 결혼 안 하면 그리고 아프면 흰죽 끓여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면 외롭고 쓸쓸해 늙으면 너무 외롭고 안 걱정이 된다 태산이시죠. 아플 때 네. 누가 있어야 된다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혼자 살게 되면. 맞아요. 근데 이제 죽은 죽집에서 배달해 주고요. 아프면 요새는 포괄 간호 서비스가 있어서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병원에서 다 서비스를 해주니까 우리에게 어쩌면 필요한 건 좋은 보험 들어놓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막상 배우자가 있는데 이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때 몸 아파본 적 많이 계실 겁니다. 맞아요. 있는 게 신경질 날 때가 더 많아요. 어쩌면 결혼하는 게 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앞으로의 불안, 걱정은 약간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결을 달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네. 딸의 콤플렉스는 엄마가 만든다. 계속 잔소리하니까? 딸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건 딸의 결점일까요? 딸의 흠일까요? 딸의 부족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말 그대로 결혼하지 않은 아까 뭐 몽달 귀신 얘기도 막 이런 나오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굉장한 사회적인 부족이거나 혹은 어떤 흠이나 결이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어서 사회적인 부적응을 의미했습니다. 21세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 딸이 이루어 놓은 성과들을 한번 보세요. 웬만한 여성들이 지금 50이란 나이가 다 거의 가까이 됐는데 네. 50 가까이 되는 그 나이에 그 정도 이루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성취해 가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딸의 이 전생에는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엄마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창피한 말이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창피한 말이지만 딸의 미혼에 관해서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멋지게 사회적 성공을 이룬 딸을 부끄러워하면 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딸이 가지고 있는 이 성취와 생의 아름다움을 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딸은 어디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이 기쁨과 성취를 또 찾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딸이 이룬 성취에 집중하셔야 돼요. 결혼이 이 딸이 이루어 놓은 수많은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거나 물거품이 되도록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거야말로 불공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 결혼 안 한 어머니들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딸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아유 창피해. 아이고 49인데 아직 아유 창피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사연 보내주신 분도 창피하다 그러셨잖아요. 뭐가 창피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숨기거나 네. 창피하고 부끄러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플렉스가 만들어진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컴플렉스는 어떻게든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를테면 애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넌 눈이 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는 눈이 좀 또 다음날 일어났는데 계속 너는 그래요. 눈이 좀 이렇게 그럼 하죠. 내 눈이 나중엔 이상하나? 내가 눈이 이상한가? 맞아. 네. 이걸 흔히 최근의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네. 합니다. 가스라이팅. 이렇게 우리가 사실 비정상이 아닌데 마치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비정상인 것처럼 정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것이라기보다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아마 가스라이팅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딸이 계속 스스로에게 제가 결혼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의 걱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끊임없이 너 결혼 안 해서 어떡하니? 너는 다 결혼을 하면 다 말짱 도루묵이야. 결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전혀 컴플렉스가 없었던 이 딸에게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게 흠이구나. 이게 결점이구나. 나의 컴플렉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딸은 내 삶은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만 보면 완벽을 추구하는 엄마가 계신 것 같아요. 네. 딸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반복적으로 딸에게 이 결혼 자체가 너에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엄마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곤란합니다. 이 아이는 자체로 아름답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또 누가 봐도 멋진 딸이에요. 그럼. 최고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커리어에 흠집을 내게 하는 건 좀 곤란하고 인생 커리어의 가장 중요한 완성체는 부모의 시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변을 살펴보세요. 주변 다른 친구들은 이 딸을 멋있는 골드미스의 상징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비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비교는 또래 비교예요. 나도 알아요. 내 주변 친구들이 결혼한 거. 저도 알아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이 딸이 엄마에게도 말 못할 결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혹시라도 있었다면 굳이 그 버튼을 엄마가 누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맞아. 근데 그 결혼 안 한 부분만 빼면은 지금 굉장히 자랑스러운 딸이네요. 그럼요. 근데 주위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딸이 홍기가 꽉 찼는데 왜 시집을 안 주변에서 가나? 그러지, 주변에서. 손주 볼 나이가 지났네. 맞아. 네. 꼭 이러면 그래요. 막 마음이 흔들리고 맞아. 이게 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이고 이호선도 결혼하고 박수림도 결혼하는데 너는 왜 결혼을 못하냐. 저도 했어요, 맞아요. 네. 저도 간신히 결혼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사람의 마음을 들쑤시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래서 너희 딸보다 우리 자식이 낫다. 요거 강조하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괜히 상대방이 잘 나가는 게 미워가지고 쌤통의 심리학처럼 한번 이렇게 막 찔러보는 그래, 거예요. 부러워서 그냥. 그럼요. 네. 그래서 실제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딸 너무 멋있게 살아. 내가 다시 태어나면 우리 딸처럼 살고 싶어. 잘 살아.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 집 딸은 어떻게 잘 지내? 요새 안 좋다며?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이 반짝이는 눈빛을 모든 사람이 읽도록 해주셔야 주변에서도, 그 집 딸이 결혼을, 진짜 멋있어. 나도 태어나면 걔처럼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듣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솔루션. 딸에게 노후 준비를 물어라. 결혼을 본인도 아직 생각하지 않고 또 어머니도 지금 아마 결혼정보회사 몇 군데 넣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평양감사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러잖아요. 맞아. 결국 그 자리에 나갈 수 없고 혼인에 대한 의사가 별로 없다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될 것인가? 딸에게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라면 이 딸과 본격적인 노후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노후 준비라고 하는 건 결혼을 해도 해야 되고 결혼을 안 해도 해야 되는 거고 네, 결혼을 맞아요. 안 한다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인생의 한 발달 지점인 결혼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지금 부모님이 함께 시작해야 될 논의의 주제이고 그 가장 맞아요. 대표적인 논의의 주제로 저는 차라리 지금부터 딸과 함께 본격적인 노후 준비, 이를테면 재정 상담도 같이 하고요. 주거 어떻게 할 것인지, 따로 살 것인지, 같이 살 건지, 그리고 뭐 집을 산다면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야 이럴 때는 이렇게 살면 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넌 어떻게 살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이가 혼자서도 아이라고 말하기엔 나이가 좀 많아요. 네. 성인으로서 혼자서도 멋들어지게 살 수 있을 만한 그 방법과 그림을 같이 모색하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저 딸에게 노후 준비를 물을 때 그 묻는 대화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상담해 주듯이 엄마로서 다가가야 되는데 네. 혹시나 또 막 너 노후 준비는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따지듯이 물으면 역효과 날 수 그렇게 해서 혼자 어떻게 평생 살려고 그래? 또 나중에 또 또 막 싸움으로 번지고. 맞아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네. 50 먹어서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유, 그러게. 그리고 우리가 청개구리도 나이가 들어서 청개구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그치는 방식으로 하면 그거 자체가 싫어서 오히려 그 논의를 더 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제가 재정 상담과 노후 준비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재정 상담과 노후 준비를 하는 과정에 결혼에 대한 필요를 더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보면 혼자 사는 게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둘이 사는 거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살면서 생애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혼자 멋들어지게 사는 그 사람들도 나이 들어서 혹시 내가 아프거나 힘들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특별히 재정상담이나 노후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 사람들의 불안이 현저하게 잘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불안을 단서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그 말로부터 결혼에 대한 관심사나 결혼에 대한 가능성이나 지금 현재 어떤 사실과 준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그치는 방식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잘 보고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가지면 첫째,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핵심적인 불안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새로운 꿈을 또 꾸게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그치는 방식 적절치 않고 오히려 염려하며 함께 준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딸한테 결혼을 막 부추기기보다는 노후 준비는 잘 되고 있냐? 이렇게 뭐 주식들 다들 한다던데 너는 좀 하냐?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가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으로 또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요즘에 그 연애는 하는데 나는 결혼은 아니에요 하는 거 보면 저는 달리 생각이 좀 드는 게 결혼하고 나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책임 회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직 그 결혼 관계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이 크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불안이 크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끌어오는 걸 예기불안이라고 불러요. 이 예기불안은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첫 번째,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보면, 결혼한 친구들이 보면 행복하다 얘기하는 사람 없고, 부모님 중에도 맨날 싸우는 것 같고, 심지어는 드라마를 봐도 맨날 불륜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가 여러 무슨 토크쇼 같은 데 보시면 죄다 남편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이런 것들만 나오잖아요. 이게 건강한 걸까요? 이런 요소들을 보면 이게 이 사람을 둘러싼 결혼에 대한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는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자녀를 키우도록 사회가 독려하고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서로 나누는 것, 서로 도움을 나누기 위한 좋은 공기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6일 색다른 토론회가 열렸죠. 바로 경찰서장도 시민이 뽑아요. 법제화 방안 토론회였는데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박재호, 서범수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민의 생명 및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미세먼지 굉장히 심하고요. 어제 잠깐 외출했는데 저는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그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황사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